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세 번째 시간, 14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14주 세 번째 시간 하니까 벌써 다음 주가 이제 우리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근데 좀 섭섭하지만 또 나름 한 학기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우리 지금 기본 입자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솔입자가 원자에서부터 이제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 솔입자가 기본 입자다라고 했는데 솔입자 수가 수백 개가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솔입자들은 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 솔입자를 솔입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쪼개봤더니 쪼개지지 않고 중성자는 양성자로 되고 양성자는 중성자로 됐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재밌는 게 솔입자들은 절대로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쪼개지지도 않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그 솔입자 중에서 우리가 솔입자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죠. 렙톤, 메존, 바리온. 메존과 바리온을 하드론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드론은 그 안에 쿼크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 쿼크가 들어있다는 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이제 알려진 거지만 아직까지 그 솔입자를 쪼개가지고 쿼크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쿼크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믿고 사실 들어있어요.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자핵이 붕괴할 때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베타 붕괴는 여기서 전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이때 나오는 전자는 원자핵 속에 전자가 들어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가 바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선 중에서 베타선이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원자핵에는 전자가 원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베타선 나오는 거 보고서 베타선이 전자라는 걸 알고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자핵 속에 전자도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알고 보니까 전자가 원자핵에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았고 두 번째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원리 두 가지가 전부 다 원자핵 속에는 전자가 들어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건 델타 X하고 델타 P가 곱한 놈이 H바 정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르는 정도가 둘 다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 알면 델타 X도 0이고 델타 P도 0이죠. 둘 다 정확히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를 정확히 한다면 하나는 전혀 몰라야지 된다. 요 델타 P가 만약에 유한하다면 델타 X가 0이면 그냥 H바는 0이 되죠. 그래서 뭐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에 포함된 전자의 위치의 불확정성이란 뭐냐면 원자의 크기 정도겠어요. 원자의 크기는 한 10페르미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불확정 정도는 델타 X분의 H바인데 여기 얼마나 될까? 델타 X가 10페르미라면 얼마나 될까?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도 C 곱하고 여기도 C 곱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H바 C 우리가 잘 알죠. H바 C는 197.3 MeV 페르미고 여기다가 10 페르미 곱하기 C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페르미 없어지고 MeV 나누기 C가 이게 바로 운동량의 단위입니다. 우리 E는 PC 그러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를 C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대략 20 MeV쯤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 상대론적인 에너지와 운동량 사이의 관계로부터 전자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운동량 여기다 집어넣고 전자의 질량은 0.51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에너지도 그냥 운동량하고 비슷합니다. 20 mv 정도 되면 정질량에서 지금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그냥 20 mv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자 핵 속에 전자가 들어있으면 그 전자의 에너지는 20 mv 정도 돼야지 된다. 아주 좁은 데 집어넣으면 이놈의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럼 그놈이 바깥으로 나오면 나온 놈의 에너지가 얼마쯤 돼야 되겠습니까? 나온 놈의 에너지가 이거 비슷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찰된 에너지는 얼마냐면 베타선 에너지는 1 MeV 정도예요. 원자핵에서 나오는 베타선을 에너지를 관찰해 보면 1 MeV보다 다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선의 에너지가 1 MeV라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 절대로 이게 원자 핵 속에 원래부터 있던 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전자는 원자핵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우리 뭐였습니까? 베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적용할 수 없는 거 이렇게 기본 입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입자를 페르미온이라고 하고 적용할 수 없는 입자를 보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페르미온과 보존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있으면 한 상태에 한 입자밖에 있을 수 없으면 페르미온이 되겠어요. 우리가 원자를 얘기할 때나 또는 원자 핵을 얘기할 때나 원자에서도 가장 낮은 상태부터 차곡차곡 채웠죠. 만약에 한 상태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면 채우지를 못해요. 크기가 커지지 않죠. 거기에 계속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도 그렇고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도 그렇고 또는 양성자와 중성자 속에 들어있는 쿼크도 그렇고 전부 다 페르미온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는 이건 보존들이에요. 그래서 페르미온은 한 상태에 한 개만 존재할 수 있고 보존은 한 상태에 얼마든지 많은 입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페르미온한테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되고 보존한테는 페르미의 베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네. 그래서 모든 입자는 페르미온 또는 보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존이 두 개가 만나서 또 다른 입자가 됐다면 그놈은 보존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존과 페르미온은 고유스핀으로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고유스핀이 일자리가 모이면 일자리 두 개 모이면 2, 1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가 돼요. 근데 페르미온이 모일 때는 짝수계일 때는 보존이 돼요. 페르미온이 짝수계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1 되죠. 이게 보존이 돼요. 근데 홀수계면 어떻게 되냐? 홀수계의 페르미온이 모이면 페르미온이 돼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3이든지 2분의 1이든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페르미온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핵 속에 전자가 들어있으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특별히 예를 하나 듭니다. 이게 뭐냐면 질소 14.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양성자 7개하고 중성자 7개가 들어있는 이런 경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처음에 베타 붕괴 나올 때 이거 몰랐죠. 중성자 발견되기 전이죠. 우리 이미 알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모두 페르미온이에요. 근데 만약에 원자핵에 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원자핵의 전하를 맞추려면 원자핵의 전하가 원자 번호하고 같아지려면 양성자는 14개 들어있고 전자는 7개 들어있어야지 상쇄되고 7개가 남죠. 이거 중성자 모를 때 얘기예요. 자, 이때는 뭐가 되냐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때요? 홀수계죠. 그래서 전자나 양성자나 전부 페르미온인데 페르미온이 홀수계에 있으니까 이 원자핵 전체로는 페르미온이 돼야지 됩니다. 근데 원자핵에 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설명하냐면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14개 짝수가 되죠. 그래서 질소 원자핵은 보존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질소 원자핵은 뭐냐 하면 보존이에요. 그래서 결국 베타 붕괴 여기에
질소 원자핵은 보존이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의 모델 중에서 어떤 게 맞냐면 보존인 게 맞다. 다시 말하면 원자핵 속에는 전자가 안 들어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자핵 속에는 전자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최대익 우리 전에 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최대익 뭐 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요. 중성자 발견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중성자 발견하기 전에 중성자는 1932년인가 발견을 했는데 그 전에 최대익이 뭐를 측정했냐면 원자핵에서 나오는 전자, 베타선의 에너지를 측정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원자핵에서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원자핵인데 똑같은 에너지에서 똑같은 베타 분계를 해서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어떨 때는 0.49, 어떨 때는 0.6이고 그래서 0.4로 나오는 게 제일 많고 0.6짜리도 있고 단 여기서 1.2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더 큰 건. 그래서 원자핵마다 여기에 제일 최대 에너지는 원자핵마다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컨티뉴어스하게 전자 에너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알파 붕괴와 감마 붕괴와는 다릅니다. 알파 붕괴와 감마 붕괴에서는 어떠냐면 원자핵의 나중 상태와 처음 상태가 있으면 자, 알파 붕괴를 했다. 알파 붕괴를 해가지고 나중 원자핵이 되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알파 입자의 에너지는 나중 상태와 처음 상태 에너지 차이하고 똑같은 그 에너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감마선도 마찬가지예요. 감마선의 에너지도 나중 상태와 처음 상태 차이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 차이는 뭐하고 같으냐면 1.2하고 같아요. 최대 에너지하고 같고 여기 또 이런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것을 1930년에 최대익이 관찰을 했는데 이 알파선과 감마선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당시에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 원자핵의 에너지에서 처음 원자핵의 에너지에서 나중 원자핵의 에너지를 빼면 그 에너지가 몽땅 다 알파선으로 가야든가 베타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다 이거죠. 없어졌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양력의 존재를 알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걸 누가 이제 풀었냐면 파울리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파울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물리학자로 베타 원리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때 1930년 최대익이 발표한 베타선의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파울리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전자와 함께 입자가 또 하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처음 원자핵의 에너지에서 나중 원자핵의 에너지고 차이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입자 하나가 나오면 그걸 다 갖고 나오겠지만 입자 두 개가 나오면 둘이 갈라가지고 나옵니다. 갈라가지고 나올 때 그 비율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진다. 또 다른 입자도 나온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입자도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또 다른 입자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이냐면 분명 어떤 성질을 갖고 있겠어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래서 이런 검출기에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인 중성인 게 나온다. 그래서 파울리는 이 입자를 뉴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중성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뉴트론이 아니에요. 그 중성자 발견하기 전 일이에요. 이걸 뉴트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파울리는 베타 원리를 발견한 공로로 이제 1945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어서 페르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이태리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태리 출신의 물리학자로 핵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베타 붕괴에서 제3의 입자가 방출될 것이라는 파울리의 의견을 받아서 베타 붕괴 이론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베타 붕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양력 이론을 수립했다라고 얘기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베타 붕괴처럼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것처럼 입자가 바뀌는 상호작용 이건 강력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고 전기력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입자가 완전히 다른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설명하는 상호작용을 양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양력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했는데 페르미는 1933년에 베타 붕괴에서 나오는 입자, 중성 입자 파울리가 뉴트론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뉴트리노라고 했어요. 이건 이태리 말로 작은 중성 입자다라는 뜻이 되고 오늘날에도 이제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번역하면 중성 미자 이렇게
작을 미자가 중성 미자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페르미는 원자핵에서 중성자를 충돌시켜 새로운 동위원소를 만드는 공로로 이제 이렇게 원자핵에 중성자 충돌시켜 가지고 다른 원자핵 만들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그 공로로 1938년에 노벨상 받습니다. 근데 이 노벨상 받는 수여식에서 부인과 함께 이제 저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이 독일에서만 유태인을 이렇게 그 박해한 게 아니라 어때 이태리에서도 그때 무솔리니 나와가지고 유태인 막 박해했죠. 그런데 이 페르미는 유태인은 아니었어요. 누가 유태인이었냐면 그 부인이 이제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망명해서 미국에 옵니다. 근데 소립자가 이제 붕괴해서 다른 입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미온이나 중성자, 파이, 메존 등 새로 발견된 소립자들은 모두 질량이 더 작은 다른 입자로 붕괴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붕괴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붕괴할 때 이런 거, 이 W 보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W 보존을 매개로 붕괴하는 게 바로 양력으로 붕괴하는 겁니다. 매개 입자 중에서 우리 어땠어요? 전기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광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파이메존이라고 그랬어요.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바로 이 W 보존하고 Z 보존 또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더 작은 것을 이렇게 붕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붕괴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온, 이건 미온이에요. 미온은 일렉트론하고 그 다음에 뭐로 붕괴하냐면 이런 뉴트리노, U자로 표시한 게 뉴트리노예요. 뉴트리노 붕괴한다. 이것도 뉴트리노가 이제 이거 베타 붕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트론이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뉴트리노를 이렇게 붕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냈죠. 그래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고 붕괴 과정을 확인하면서 일어나는 반응과 일어나지 않은 반응에 대한 규칙성이 뭔가 하는 걸 찾게 됐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막 다른 입자로 바뀌는데 어떨 때는 바뀌고 어떨 때는 바뀌지 않는가 하는 규칙성을 찾게 됐는데 그 규칙성을 어떻게 기술하냐면 보존되는 양자수로 기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립자 붕괴나 소립자 반응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 그러니까 붕괴되거나 반응해서 다른 걸로 바뀔 때 그때 전과 후에 보존되는 게 뭐냐면 우리 고전 물리부터 이미 알고 있는 에너지와 운동량 물론 보존돼요. 근데 이때 에너지라고 할 때는 이제 질량 에너지까지 포함합니다. 질량 에너지까지 포함한 모든 에너지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같아야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 선운동량이 같아야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반응에 따라서 총 각운동량도 물론 같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정질량 에너지를 포함한 총 에너지가 같아야 되고 총 운동량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존되는 게 뭐냐면 전하입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하가 보존되는데 그때 우리 소립자를 표시할 때 위에다가 0 이렇게 위첨자로 0 표시하는 경우 있어요. 이건 전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또 위첨자에다 플러스 이렇게 표시한 거 있어요. 이건 전하가 플러스 2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한 거 있어요. 전하가 마이너스 2다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소립자가 전하를 플러스 2를 표시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떠냐 플러스 자리 2개 쳐요. 2개.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자리 2개 쳐요. 요거 3개까지는 없어요. 내가 못 봤어요. 아무튼 2개까지만 치면 돼요. 자, 그래서 소립자 반응 전과 후에 전하의 합이 같아야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겠죠. 자,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또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렙톤수입니다. 렙톤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렙톤에는 3가지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렙톤은 전부 해서 6개뿐이 없어요. 6개. 근데 이렇게 짝을 집니다. 전자, 뮤온, 타원. 이건 전하가 다 마이너스 2인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자하고 대응하는 전자 뉴트리노가 있고 뮤온하고 대응하는 뮤온 뉴트리노가 있고 타원과 대응하는 타원 뉴트리노가 있어요. 이 뉴트리노들은 전하가 없습니다. 전하가 0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가족, 요거 한 가족, 요거 한 가족인데 가족별로 렙톤수를 정합니다. 렙톤수란 별게 없어요. 요건 렙톤 1이에요. 여기 있는 건 렙톤 2. 그래서 요거 전자가족, 요건 전자가족 렙톤 1. 그러면 전자가족 렙톤수는 요건 0이에요. 0. 그 다음에 반입자는 렙톤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반입자.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한 건 전부 다 렙톤수가 0이에요. 이건 가족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뮤온과 뮤온 뉴트리노는 뮤온 렙톤수가 1이에요. 나머지는 렙톤수 0이에요. 발효는 어때요? 발효들 전부 렙톤수 0이에요.
또 메존도 어때요? 메존 전부 렙톤수 0이에요. 자, 이런 가족별로 렙톤수가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립자 반응 전과 후에 가족별 렙톤수의 합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으면 그 렙톤수가 같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뮤온이 붕괴하는 반응이 있었어요. 뮤온이 전자를 붕괴하는 거예요. 뮤온이 전자를 붕괴하면 붕괴 전에는 렙톤수가 어떻게 돼요? 뮤온, 렙톤 1밖에 없죠. 오른쪽으로 가면 전자가 생겼어요. 근데 왼쪽에는 전자 렙톤이 없으니까 여기 전자가 있으면 전하를 만족하면서 렙톤수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그럼 그게 뭐가 생겼냐면 전자 반뉴트리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뮤온이 있었는데 전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뮤온 뉴트리노가 있어야 돼요. 자, 그걸 여기다 이제 보여주고 하면 아까 한 걸 이렇게 보여줘. 여기 있죠. 여기에 뮤온이 있으면 자, 요거 뮤온 렙톤수 요 놈하고 요 놈 같아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뮤온 렙톤이 여기 있어요. 자, 전하도 만족해야 되는데 요 놈은 전하가 없는 거죠. 여기 전하는 여기서 만족됐어요. 그런데 요 놈 렙톤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짜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일렉트론 렙톤, 일렉트론 뉴트리노 반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 이거 반입자예요. 여기 위에 이렇게 반입자. 그래서 반 뉴트리노인데 일렉트론 뉴트리노, 전자 뉴트리노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여기는 지금 렙톤수가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자가 생기면 반드시 요거 렙톤수가 1이죠. 마이너스 1짜리가 여기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여기 바로 전자 반 뉴트리노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반응마다 이런 게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존되는 게 첫 번째가 렙톤수다. 렙톤수. 가족별로 렙톤수가 만족한다. 그 다음에 바리온수예요. 그러니까 바리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바리온은 전부 다 플러스 1이에요. 반바리온은 바리온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온이 아닌 건 전부 다 0이에요. 0이에요. 근데 이게 만족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매존수 같은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존수는 없어요. 렙톤수하고 바리온수만 있는데 매존수는 없다. 매존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립자 반응 전과 후에 바리온수의 합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반응하는 보존 법칙이 되겠어요. 그러면 베타 붕괴는 중성자를 양성자로 바꾸는데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기본임이 작용하는데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베타 붕괴를 일으키는 상호작용을 우리가 양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양력은 다른 상호작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 조금 뭐가 다르냐면 만유인력은 태양계 만들었죠. 전기력은 원자 만들었죠. 강력은 쿼크들의 모임인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요. 근데 양력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양력은 한 입자에서 한 종류의 입자에서 다른 종류의 입자로 바꾸는 거 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양력은 전기력하고 똑같은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나중에. 네, 그래서 양력은 무엇에 의해서 매게 되냐면 무거운 보존은 파울리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개 입자는 다 보존해야지 되는데 그 보존을 W 보존, W 플러스 보존, W 마이너스 보존, Z 제로 보존이래요. 그래서 양력에 의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 좀 반응이 일어나는데 전하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반응마다 전하가 보존이 돼야지 돼요. 이때 전하가 여기 W 마이너스가 만족되면 여기는 어때요? 뉴트론이 가다가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여기서 전자가 생겼어요. 그러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전하가 가야 되니까 요거 W 마이너스가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프로톤 생겼어요. 이 전하 만족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골라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 붕괴에서 붕괴되는 보존되는 양자수 아까 한 거 한번 연습하면 바리온수는 어때요? 바리온수는 이거 1이고 여기도 1이죠. 00. 그다음에 전하는 여기 0이고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0. 그래서 전하 보존되고 렙톤수는 이게 전자 렙톤수예요. 그러니까 0, 0, 1,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력은 알고 봤더니 전기력하고 같다라고 하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걸 알아낸 사람들이 이렇게 글래쇼, 살람, 와인버그 또 우리나라 사람 유명한 벤자민 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오는 이이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기력 양력 이론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1968년에 글래쇼, 샬람, 와인버그 세 사람이 전기력과 양력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그 두 측면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전기력, 양력을 따로 부르지 않고 전기 양력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기 양력은 하나의 상호작용이고 그래서 매개 입자는 요 네 가지였어요. W 플러스 W 마이너스. 그다음에 전하가 없는 놈이 Z0하고 감마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감마만 제외하고 광자만 제외하고 포트만 제외한 거예요. 나머지는 질량을 갖게 돼 가지고 이제 양력으로 이렇게 다르게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론으로 보인 거예요. 이때 이 세 사람은 바로 이 이론을 세운 공로로 197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위소가 1977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지만 않았으면 우리나라도 1979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 사람보다 이위소가 훨씬 더 훌륭한 일을 남겼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도 받아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아까 이제 구름상자 소개했었는데 구름상자하고 비슷한 이제 상자를 또 만듭니다. 구름상자는 뭐였냐면 윌슨이 만들었죠. 그때는 여기에 과포와 증기를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영국 출신 물리학자, 기상학자가 이제 이거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포화 상태를 이용했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구름상자하고 그다음에 사진 에멀션 이 두 가지가 1920년대에서 40년대 수많은 소립자를 기구에다 띄어 올려 보내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막 산 꼭대기에 올려서 해가지고 막 찾아냈는데 이제 무슨 일이 윌슨의 구름상자 노벨 물리학상 받았다 그랬죠. 근데 이것과 비슷한 상자를 이제 개량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거품 상자입니다. 구름 상자는 영어로는 클라우드 체인버라고 그러고 거품 상자는 영어로는 버블 체인버예요. 버블 체인버인데 이건 뭘 이용했냐면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건 뭘 이용했냐면 액체를 이용했어요. 증발 직전에 과포와 액체를 만들었어요. 이 액체도 입자가 지나가면 여기서 물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루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규모도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서 주로 사용되냐면 저기 산꼭대기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1960년대부터는 입자 가속기가 생겼어요. 입자 가속기에서 소립자를 검출하는데 이 거품 상자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출신의 물리학자인 글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구름 상자의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1952년에 과열된 액체를 이용한 거품 상자를 발명했습니다. 이런 기구를 발명해 가지고 노벨상 받은 게 이제 1927년에 누가 받았어요? 윌슨이 구름 상자로 받았죠. 네, 이 글레이저는 거품 상자로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받았어요. 그래서 거품 상자에서 소립자가 지나가면 거품 궤적이 생기는데 거품 상자가 나온 다음에 구름 상자는 더 이상 이용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950년대에서 60년대는 새로운 입자 발견에 거품 상자가 주로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글레이저는 1960년에 거품 상자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1973년에 서너 거품 상자에서 W 보존을 이제 직접 관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력의 매개 입자를 직접 본 거예요.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다음에 1983년에는 W 보존을 확인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한 루비아와 반드르미어가 198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해서 이제 양력이 확실하다는 걸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기본 입자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1920년대까지 여기 원자 모형, 여기 원자라고 하는 게 원자 모형에 의해서 이제 원자가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 다음에 1930년대는 어떻게 했냐면 중성자 발견해가지고 여기 이제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됐다는 걸 확실히 알아가지고 어땠습니까?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소립자다라고 이제 딱 정했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0년하고 60년대 어때요? 소립자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립자를 렙톤, 메전, 바리온으로 분류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1970년대에서 80년대 물질은 렙톤과 쿼크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렙톤, 메전, 바리온 중에서 렙톤은 기본 입자 맞고 메전과 바리온은 더 이상 이제 기본 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떻게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소립자들을 분류했더니 거기에 비슷한 성질이 나왔다 그랬죠. 근데 원소의 주기율표처럼 그렇게 분류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메조는 쿼크와 반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리온은 3개의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원소의 주기율표 같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건 조금 색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존과 바리온의 8fold way다, 8중도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게 이제 당시에 이제 이야기 됐어요. 그래서 1950년대 이미 너무 많은 소립자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파울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립자가 하도 많으니까, 파울리 누구였습니까? 파울리, 베타올리 한 사람이죠. Had I foreseen that, 그렇게 소립자가 그렇게 많다는 걸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I would have gone into botany, 나는 물리학자 안 하고 생물학자에서 식물학자 했을 텐데. 당시에 식물학자는 어때요? 식물이 수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공부하죠. 그런 공부하는 거예요. 소립자 수가 그렇게 많을 줄 미리 알았으면 식물학자가 됐을 텐데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죠. 자, 그만큼 기본 입자라고 하는 소립자가 많아지니까, 전에 원자가 100가지도 안 되는데도 이제 그게 기본 입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렇게 소립자가 막 수백 가지가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또 페르미도 역시 영맨,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If I could remember the names of these particles, 소립자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다면 I would have been a botanist, 내가 식물학자도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립자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다면 식물학자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식물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이름을 알아야지 식물학자가 될 수 있는데, 물리학자는 그게 아니라 기본 원리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소립자가 엄청 많다, 이제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eightfold way가 뭔지를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 분류할 때 원소의 주기율표는 그냥 질량 순으로 이렇게 쭉 배열을 했다면 하나만 가지고 배열하면 안 됐어요. 소립자들은 2가지로 배열했어요. 하나는 전하를 가지고 배열하고, 전하가 커지는 순서로, 또 하나는 기묘도를 가지고 배열했어요. 기묘도는 우리 아까 처음에 기묘도 갖고 있는 입자가 메존 중에서는 K메존, 그 다음에 바리온 중에서는 람다를 발견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기묘도 하나짜리가 아니라 기묘도가 없는 놈, 하나짜리, 둘짜리, 또는 반기묘도, 기묘도에 반기묘도가 있는 놈, 이런 것들이 막 관찰이 됐어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늘어놓은 겁니다. 이것들을 늘어놓으려니까 어떻게 늘어놔야 되겠어요? 축을 양쪽 이렇게 해서 펼쳐놔야 되겠죠. 이렇게 펼쳐놔 봤어요. 펼쳐놨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거는 메존이에요. 이거는 바리온이에요. 근데 메존하고 바리온이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묘도를 했다는 건 기묘도가 1짜리, 0짜리, 마이너스 1짜리. 그래서 0짜리는 기묘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 메존들이에요. 여기 기묘도가 있는 K 메존이에요. 이 기묘도가 마이너스 짜리는 사실 이거는 K 메존의 반입자입니다. 반입자는 K 메존의 그 기묘도를 마이너스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8개가 이렇게 배열이 되고 이 가운데는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바리온을 분류하니까 여기 S는 0짜리, 마이너스 1짜리, 마이너스 2짜리 했는데 여기 0짜리는 뉴트론, 프로톤이에요. 자, 근데 전하가 이건 0이고 1이에요. 이건 전하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플러스 1이에요. 그런 입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건 전하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이건 이제 기묘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입자들을 배열하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 모양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요거 어때요? 요 삼각형을 여러 개를 이렇게 인 거죠. 이 삼각형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열할 수가 있었어요. 기묘도와 전하를 갖고 배열하면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뭘 알려주겠어요, 우리한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것을 메존과 바리온의 eightfold way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때 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출생한 물리학자예요. 내가 이거 만들다 보니까 겔만의 얼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페이지가 틀렸어요. 메존과 바리온을 분류하면 나타나는 eightfold way를 3개의 기본 입자를 가정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로로 1969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했는데,
쿼크. 그래서 그 세 개의 기본 입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쿼크라고 불렀어요. 근데 쿼크는 이제 더 이상 기본 입자라는 의미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솔입자는 엘리먼터리 파티클, 뭐 원자는 애톰은 무슨 기본 입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기본 입자라는 이름을 붙여줘봤자 기본 입자가 아닌 게 결국 되니까 이제 겔만 때에 와가지고는 이제 쿼크는 그 이름을 어디서 구했느냐. 세 개가 중요하니까 제임스 조이스에 나오는 시 중에 Three Quarks for Mustard Mark,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개의 쿼크가 있다. 별 의미가 없는 거래요. 자, 거기서부터 따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기본 입자라는 이름 의미는 없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쿼크의 이름도 그렇고 뭐 거기에 기본 입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름을 이제 갖다 붙여요. 그래서 겔만이 처음에는 쿼크 세 개를 가정했는데 세 개의 쿼크 이름을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이렇게 세 가지의 쿼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세 가지만 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쿼크가 6가지가 필요했어요. 알고 봤더니 렙톤 수가 몇 개였어요? 6개였죠. 가족 몇 개로 한다고 그랬어요? 3가족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업 쿼크, 다운 쿼크가 전자 렙톤 가족하고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에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가 뮤온하고 맞아 떨어지고 이제 톱하고 다운 쿼크가 톱하고 바텀이에요. 바텀 쿼크가 이제 타원 렙톤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6개의 쿼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소립자가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 쿼크와 다운 쿼크는 가장 질량이 작은 쿼크고 무엇을 설명하는 쿼크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설명해요. 그래서 양성자는 업 쿼크 2개하고 다운 쿼크 하나예요. 양성자하고 중성자 차이는 뭐냐면 업 쿼크 하나하고 다운 쿼크 2개예요. 근데 업 쿼크의 전하는 3분의 2고 다운 쿼크의 전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업 쿼크는 3분의 4고. 그러면 양성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요? 업 쿼크는 3분의 2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 딱 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가 돼요. 그다음에 요 놈은 딱 하면 어떻게 해요? 3분의 2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0이 되죠. 전화가 딱 따라 맞죠.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성자의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거는 사실은 쿼크 레벨에서 다운 쿼크가 앞 쿼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만 설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바로 뉴트론 자리에 다운 쿼크, 프로톤 자리에 업 쿼크가 들어가는 이 반응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K 메존과 람다 파티클을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스트레인지 쿼크를 도입했는데 아까 기묘도가 스트레인지 쿼크, 이게 기묘 쿼크예요. 기묘 쿼크가 하나 들어있으면 기묘도가 1, 기묘 쿼크가 2개 들어있으면 기묘도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 기묘 쿼크가 들어있으면 기묘도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7년 발견된 K 메존과 람다 입자를 당시 알려진 입자보다 특별히 긴 수명이 가는 걸 발견해가지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스트레인지 쿼크를 도입했죠. 그래서 아까 말한 8fold way를 이 쿼크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보다도 요거 먼저 하면 쿼크 3개 한다고 그랬죠. 요거 뉴트론과 프로톤은 뭐라고 했어요? DDU, UU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D가 하나 U로 바뀌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뭐냐? 요 DDU 중에 하나가 S가 되는 거예요. S가 되면 전하를 맞추기 위해서 요 S 쿼크는 전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DDS가 되고 이 중에 하나가 U가 되고 2개가 U가 되면 여기서 D가 2개 있는데 하나가 U가 되고 D가 2개가 U가 되면 여기 아까 있던 시그마 입자들이 그대로 설명이 돼요. 이 경우에는 S 쿼크가 2개고 D가 하나가 U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었다. 이 경우는 뭐냐면 쿼크와 반 쿼크인데 요건 S반 쿼크와 D반 쿼크, 요건 S반 쿼크와 U반 쿼크.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D가 U로 바뀌는 거죠. 이것도 D가 U로 바뀌는 거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D가 U로 바뀌고 이것도 여기는 D가 U로 바뀌면서 이렇게 요거는 U 바가 D 바로 이렇게 바뀌네. 쿼크를 이용하면 이 팔각형이 아주 잘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쿼크로 메존과 바이론의 8fold way를 잘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원소의 주기율표가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닌 증거가 되었듯이 소립자들이 보이는 8fold way와 같은
열이 소립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됐어요. 뭐였을까? 배열이 이거 하나 빠졌네. eightfold wear 같은 배열이 소립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요렇게 요 거꾸로 세운 삼각형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요 놈은 어떤 거냐면 뭘 그린 거냐면 고유 스핀이 2분의 3짜리의 그 바리온들만 전부 모은 거예요. 그래서 쭉 했더니 이때 이미 다 그려졌는데 뭐가 하나 없었냐면 요것만 하나 없었어요. 요건 뭐냐면 D가 3개짜리. 그 중에 하나가 U가 된 거. 또 하나가 U가 더 된 거. 요건 U가 3개짜리예요. 근데 요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S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 하나가 U로 바뀌고 2개가 U 다 바뀐 거. 여기는 S가 2개짜리. 요게 U로 바뀌고 요건 S가 3개짜리예요. 그래서 우리 원소의 주기율표가 나왔을 때 중간에 자리가 비면 그 자리를 딱 봐가지고 그 원소를 새로 알아냈듯이 지금 여기 한 자리가 비었어요. 자, 이게 지금 요런 모양을 겔만의 코크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그냥 그 사람 그냥 영리하게 이렇게 설명했을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코크 모형에 의해서 요 빈자리가 있는데 요 빈자리 요 놈의 질량은 얼마쯤 될 거다라고 하는 걸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 멘델레프가 원소의 주기율표를 만들고 여기 빈칸 찾을 듯이 겔만도 새로운 소립자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있는 게 질량이 1680 MeV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어땠겠어요? 그러고 나서 곧 찾아냈어요. 누가 찾아냈냐면 여기 이제 겔만이 나오네. 왜 이 사람이 겔만이에요? 겔만. 자, 이런 실험을 했어요. 브룩하벤 연구소에서 실험했는데 요거 이제 프로톤을 꽉 하는 실험 봐가지고 여기서부터 그게 맨 밑에 있는 게 오메가 입자였어요. 오메가 입자를 찾아내는 실험을 합니다. 여기는 이 오메가 입자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K 입자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오메가 입자가 나오는데 그놈의 질량이 딱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1964년에 미국의 국립연구소인 브룩하벤 연구소에서 사미오스가 이끄는 이때는 이제 누가 발견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런 실험부터는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때 이제 그룹 리더가 사미오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오메가 마이너스가 1964년에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 이 오메가 입자가 관찰된 뒤에 쿼크 모형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1969년에 겔만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모형이 표준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표준 모형은 어떤 한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종합한 거예요. 종합한 게 바로 뭐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의 분류와 그 기본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데 이것은 20세기 학자들이 한꺼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표준 모형은 쿼크의 존재가 확립된 1970년대 중반에 최종으로 정리되고 그다음에 1995년에 톱 쿼크가 발견되고 2000년에 타우 뉴트리노가 발견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2014년에 힉스 보존이 발견됐죠. 그럼으로써 이 표준 모형이 제대로 된 모형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표준 모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쿼크와 렙톤이다. 그래서 쿼크는 메존과 바리온을 만들고 렙톤은 그냥 렙톤이죠. 그다음에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로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전기력 매개하는 거, 그다음에 강력 매개하는 거, 양력 매개하는 거, 그다음에 중력 매개하는 거까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그 입자들한테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가 힉스 보존이다라고 하는 게 표준 모형의 골격입니다. 표준 모형 가지고 오늘날의 미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표준 모형을 이렇게 표로 만들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가족이에요. 업 쿼크와 다운 쿼크하고 일렉트론과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이 한 가족을 이렇게 이룹니다. 이것도 한 가족이 이루고 한 가족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놈들이 붕괴하면 밑으로 여기 질량이 큰 놈들은 붕괴하면 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열들은 전하가 다 같은 종류예요. 질량만 클 뿐이에요. 여긴 3분의 2를 갖는 전하. 요건 마이너스 3분의 1, 2를 갖는 전하. 요건 마이너스 2를 갖는 전하. 요건 전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요 놈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상호작용의 매개 입자로 요건 강력을 매개하는 글루온. 그다음에 전기력을 매개하는 포톤. 그다음에 양력을 매개하는 거예요.
여기 힉스 보존이 있어가지고 이 힉스 보존이 쿼크와 요런 놈들한테 질량을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쿼크들 사이에는 글루온을 교환하면서 이제 상호작용이 작용하는데 그때 쿼크나 렙톤은 쿼크들 사이에 쿼크들만은 강력만 작용해요. 다시 말하면 강력은 쿼크들 사이에만 작용해요. 강력은 렙톤에는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쿼크 사이에만 강력이 작용해요. 근데 양력은 어떠냐? 양력은 쿼크 사이에도 작용하고 렙톤 사이에도 작용해요. 그러니까 렙톤이 있으면 양력 작용한 거예요. 쿼크만 있으면 쿼크의 종류가 바뀌면 양력이 작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강력 작용할 때는 글루온 교환하면서 강력이 작용하고 양력은 쿼크나 렙톤 사이인데 자 이런 놈들 요 보존을 교환하면서 이제 작용을 해서 다른 입자로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렙톤이건 쿼크건 전하를 갖고 있는 놈들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그때는 이건 광자 포톤을 교환하면서 전기력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강력을 매개하는 글루온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전기력은 전하사에 작용하고 그 매개 입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톤이라고 그랬는데 포톤은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포톤과 포톤 사이에는 전기력 작용하지 않아요. 그게 포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강력은 달라요. 강력을 매개하는 강력은 쿼크와 쿼크 사이에 뭐 때문에 강력이 작용하냐면 그 원인을 색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력과 입자 사이에 전기력 작용하는 원인을 우리가 전하라고 그러고 전하는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듯이 강력 작용하는 원인을 색전하라고 하는데 색전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레드, 블루, 그린. 왜 그러냐면 요 세 가지를 다 합쳐야지 무색이 돼가지고 이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는 그 내부에 있는 전하가 0이 돼야지만 원자가 존재하죠.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 안에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색이 하나도 작용 없어야지 양성자는 중성자로 작용해요. 다시 말하면 백색이 돼야지.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강력의 전하에 색전하를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강력의 그 원인이 뭐 색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세 가지가 합쳐지면 강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색전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전하와 전하 사이에는 포톤을 교환하면 전기력이 작용하듯이 색전하와 색전하 사이에는 글루온을 교환하면서 강력이 작용하는데 강력을 교환하는 포톤은 전하를 나르지 않아서 포톤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지만 강력을 교환하는 글루온은 색전하도 나르기 때문에 글루온 사이에는 강력이 작용한다. 이게 사실은 강력이 짧은 거리 힘이고 쿼크를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쿼크를 떼어내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하냐. 강력과 강력 사이에 상호작용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입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쿼크와 반쿼크의 페어를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입자를 만들어요. 쿼크와 반쿼크의 페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중간자가 되죠. 그래서 메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표준 모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질문 있습니까? 네. 메존과 바리온의 차이가 네. 내부 쿼크의 개수가 네, 맞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메존은 2개, 쿼크는 3개, 바리온은 3개. 근데 메존 같은 경우는 그 쿼크가 2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색? 그래서 쿼크와 반쿼크로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색과 보색으로 합해가지고 무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반쿼크와 합쳐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표준 모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제 기본 입자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시간 많이 걸렸네요. 여러분 수고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14주 강의를 마치려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끝이 바로 뭐냐면 일반 상대성이 나가서 우주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화하는가 하는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우리 알게 된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걸 끝으로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